태풍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새벽, 한 남성이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나주의 한 가정집에 들어옵니다. 이 남성,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던 소녀를 이불째 납치해 잔인한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거실을 활보한 납치극, 가정까지 침투한 성범죄에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검거된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낯선 외지인이 아닌 피해자의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었습니다. 아이가 남성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을 정도라는데요. 범행 몇 시간 전엔 피해자의 엄마와 아이들은 잘 지내냐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범행 이후 남성 반성은 없었습니다. 운이 없었을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다는데요. 그에게 법원은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라고 명령합니다. 일명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강제 처분이 처음으로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웃의 얼굴을 한 잔인한 성범죄자, 그는 누구일까요? 법원은 그에게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선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가 이때 이 사건이 기억이 나는 것이 그때 정말 이 조두순 사건 때문에 정말 온 나라가 정말 막 충격을 받은 그 이후에 약간 또 비슷한 그런 사건이어서 이 제2의 조두순이다 뭐다 막 이런 언론에선 당시 막 제목을 붙이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자, 공 기자 일단 어떤 잔인한 범죄였는지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범죄가 벌어진 건 2012년 8월 30일 새벽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태풍 댄빈으로 나주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 범인 고종석 당시 한 집에 들어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납치해서 성폭행한 후에 영산대교 다리 밑에 방치를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실종 신고를 해서 아이가 5시간 30분 만에 발견됐고요. 고종석은 이제 누군가의 주민의 제보로 범행 후에 달아났다가 다음 날 순천에 있는 한 PC방에서 검거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워낙 떠들썩해서서 대통령이던 이제 이명박 씨가 이런 범죄가 가정까지 침투한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까지 대국민에게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더 놀라웠던 거는 이 고종석이란 자의 정체였습니다. 정말 뭐 어떤 낯선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하고도 다 안면이 터져 있는 진짜 이웃 사촌이었다는 거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집과 집 사이 거리 250m에 불과했습니다. 걸어가면 금방 가는 거리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요. 범행 직전에도 이 새벽 PC방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만났는데 아이들 잘 있냐? 그리고 언제 매형과 술 한잔 하자. 남편이죠. 술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이 열린 상태에서 집에서 납치를 했는데 원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의 언니, 첫째이던 첫째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지만 이 거실 가장 바깥쪽에서 자고 있던 이 피해자를 납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납치 당시에 이제 살려달라고 하니까 괜찮다. 나 삼촌이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유, 참. 일단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 피해 아동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고 기억이 나는데 후유증도 컸겠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 이제 하반신에 큰 중상을 입어서 당시에는 감염 예방을 줄이기 위해서 복부 밖으로 인공항문을 다는 치료를 6개월 정도 받았었다고 하고요. 또 이런 고종석은 아동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아동의 볼과 팔뚝 등에도 심한 상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당시 논란이 됐던 게 아동이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전문 의료기관으로 넘겨졌어야 했는데 제때 이송되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인근 병원에서는 아이가 성범죄의 피해자라는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복막염 환자로 알고 치료를 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폭행 환자에 대한 의료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것 또한 사회적인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이 고종석도 교수님이 직접 면담을 하셨죠? 네, 사실 이 사건은 이제 현장에서 증거물도 나왔고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프로파일까지 투입될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제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요청이 왔던 이유는 끝까지 이건 우발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보다 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됐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을 때도 조금 더 자기는 어떤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저한테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범죄들은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서로 간에 그날 다 운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가장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수많은 이 아동 성범죄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가장 먼저 자기가 꺼냈을 때 정말 저까지도 심지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아니, 그런 진짜 기억이 납니다. 그 교수님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때는 정말 뭐 때린다기보다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유사한 범죄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면담 초창기에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범죄자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 지금 약간 좀 소름 끼쳤어야죠. 한 가지 좀 교수님, 고종석은 그때 얼굴 공개 안 됐습니까? 계속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요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참. 그 송치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조금씩 나오기는 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저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은 겁니까? 피해 아동이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극단적으로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다라고 판단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아서 피해 아동이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 진짜. 그런 부분들은 불리한 양형 요소지만 또 절도죄를 2차례 저지른 것 제외하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라는 점. 일단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화학적 것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첫 번째 판결이었다면서요? 예전에 물리적 것에 화학적 것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물리적 것에는 현실적으로 뭐 인격권 침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인정되기 좀 어려웠고 예. 이 화학적 것에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화학적 것에는 결국 받아들인 거지. 이게 어찌 보면 첫 사건이었는데 재판부에서도 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 사람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충동조절죄 투여를 해서 성형을 감퇴시켜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권 교수님, 하나만 여쭐게요. 저런 자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특히 화학적 거세가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다. 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일단 어떤 조치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게 억제될 것이냐에 대한 좀 연구를 빨리 진행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된 범죄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